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할 때마다 발표하는 그 아나운서가 오늘 직접 중대 발표, 우리 시간으로 3시 반에 했다는 것만 봐도 북한이 이것을 이제 핵무기의 완성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 특보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미 그리고 좀 구체적인 부분들 분석하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북한이 오늘 발표하면서 그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구형이다라고 해서 모형까지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분석은 과거에 수소폭탄 형태가 그 폭탄형 우리가 그러니까 대포나 야포 형태로 했는데 지금 화면에 오늘 지금 저것이 자세히 보면은 우리 민속 춤 출 때 장고를 친다 그러죠. 그런데 저걸 최초 누군가 붙인지 못하고 모양새가 양쪽에 좌우 보면 홈이 들어가 있고 장구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모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출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60년대 이후에 어떤 원자 폭탄 형태가 핵폭탄도 형태가 저렇게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교해 설명을 드리면요. 미사일도 우리가 스커드 미사일은 과거에 초창기 기술을 내서는 삼각형으로 뾰족했는데 지금 거의 원형에 가까운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이 감안된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북한이 저런 전략들을 어떤 새로운 습득 기술, 주변 강대국의 기술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채집을 해서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일종의 저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지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죠. 저 모양으로만 그 유추해서 봤을 때는 저게 수소탄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외형적으로 근데 저게 이제 디코이라 그래서 모형이냐 실제 저 형태를 오늘 했느냐 지금 북한의 주장대로 하면 저 모델을 오늘 아침에 공개를 하고 서너 시간 있다가 바로 6차 실험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저런 개념이 근데 지금만 봐도 앞서 말씀하셨던 중에 소형화라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 직경이 1m 이상 안 넘는 형태라는 것을 충분히 눈으로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런 게 엄청나게 사실은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또 훨씬 작아진다. 작고 위력은 커진다.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지금 합니다. 저 정도 크기면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정도의 중량과 크기 모양이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화성 12형, 화성 14형이 3단 로켓입니다. 밀체 3단 맨 밑에 탄도를 직경으로 보면은 그 어떤 1.8에서 2 밑에. 근데 우리가 2단부터는 한 1.5, 그다음에 마지막 3단 분리돼서 탄두가 어떤 대기권 들어가서 날아올 때는 저것이 1m 이내의 기준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탄두 부분을 최근에 북태평양을 쏜 건 한 500kg 정도 무게로 했는데 저 정도면은 추가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1톤 미만인 건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단장 이제 현상적으로만 봐서의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화성 12형, 화성 14형이라는 것은 화성 12형은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둘 다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사일들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우선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그러니까 전략 무기를 전개하겠다, 한반도 쪽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까지 안 온 더 강력한 전략 자산은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안정된 공표의 균형을 해서 북한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해서 전술핵을 은밀하게 극비리에 한반도에 전개를 하는 방안이 있고 북한의 그거 이외에 북한의 심리적 공포를 정대하기 위해서는 엊그저께 잠시 날아왔었죠. F-35B 스텔스 전투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공할 F-22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주일 미군에는 배치돼 있는 거로 했는데 한번 몇 번 왔었던 거 아닙니까? 랩터는 잠시 그 오산공군 기지에 그냥 이렇게 그 노출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 훈련용으로 참가한 적은 아직 없는 이런 무기를 해서 미국 내에서 나온 얘기인데 평양 상공을 급속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통을 하는 어떤 통과를 하는 이런 위력시를 보이자. 그것이 거의 북한 레이더 체계로는 F-35B 스텔스 전투기나 F-22 랩터 같은 경우 거의 포착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사실상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왔는데 지금 F-22 랩터가 한번 평양으로 날아간다고 해서 그게 어떤 그 억지가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도 무서울 겁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전략자산 전개하는 효과 중에 북한 전쟁주의부라 어떤 여러 가지 자산으로 봤을 때 다 숨는다라고 합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겁니다. 왜? 본인들도 2차 보복 능력이 타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심리적 공포는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실제 실폭탄 MK84라든가 재래식 무기, 그런데 우리가 굳이 어떤 핵 대 핵으로 해서 세력 균형을 맞추라기보다 우리도 가공할 형태의 재래식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전술핵 무기가 은밀하게 배치도는 뭐 일시적으로라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전술핵은 대략 20킬로톤 이하의 그 핵무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20km 있다 어떤 국지전위에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많이들 노는 것이 이제 나토식 핵 공유 방식이라고 해서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 핵폭탄을 특정 지역에다가 갖다 놓게 됐고 네. 유사시에 그 해당 국가의 그 운반수단, 쉽게 말해서 운반수단이라고 하면은 전투기가 되겠죠. 순항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체계가 많으니까요.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 나오는 논거 중에 하나는 작년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이 이고 나서 괌에 B1B, B2 이륙을 하려고 그랬죠. 괌의 기상불량으로 강한 바람 때문에 이륙을 못했어요. 네. 그럼 전쟁이라는 곳이 기상 변화에 무시하고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자. 또 다른 어떤 가장 가공할 무기는 SLBM 체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잠수함, 전략 잠수함들이 물 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그 30년, 40년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송영무 국방장관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 추진하면 이제 강대국들은 SSBN이라 그래서 원잠이라고 우리는 이제 추진만 원작으로 해서 물 속에서 잠항을 해서 오래 기다려서 북한을 심리적으로 옥죄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있는 거죠.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랑 그렇죠.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물론 원론적인 저희가 원론부터의 분석은 앞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뭐 계속 다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6차 핵실험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는 심각한 의미인지를 좀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그 긴급 자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 내용이 미국이 그럼 대북 군사 옵션, 군사적인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일단 즉각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먼저 앞부분부터 6차 핵실험이 왜 심각한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지금 다시 오늘 일단 그 위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높아졌고 레드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았다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을 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 나온 그 지금 예방 타격록, 선제 타격록인데 사실은 어쩌면은 네. 미국이 오늘 한 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군사 옵션을 한다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런 대응할 때마다 정보 자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맞대응 형태로 나섰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한번 그 행위를 못했다. 다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면은 6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는 한반도 질서에 있어서 북한이 주도권을 많이 갖게 됐다. 쉽게 말해서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세력 균형을 유지했다라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과요. 북한이 갖는 지분이 훨씬 많고 이거는 나중에 있을 북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저희가
역대 핵실험의 규모하고 위력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5차 핵실험 때가 5.04, 네. 6차는 5.7, 뭐 4차는 4.8. 그러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4차, 5차 때와 6차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이 경계가 왜 중요하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통 1차 때는 1킬로톤이었다라고 합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 정도 규모인데 북한이 2006년도에 1차 하면서 2차, 3차, 4차 때는 한 3.5에서 4킬로톤이 됐는데 5차 때 급격히 10킬로톤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불과 이게 1년도 채 안 돼서 5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5배가 50킬로톤 늘었다는 이상이라는 거는 겁니다, 지금. 나가사키에 폭투하됐던 거에 2.5배. 네. 가공할 무기죠. 이런 것이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게 실제 1999년도 파키스탄이 이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상황이지만은 실제 핵보유국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정세를 유리하게 이끈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회가 북한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23년 동안 억제를 못했죠. 제가 23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1994년 1차 핵위기부터 네. 역설적으로 중간에 억제, 대화, 압박 이런 국면으로 갔지만은 지금 총체적으로 그래픽을 보면은 상승 곡선에 왔다. 북한의 핵은 동북아시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계속해서 단계를 높여왔지만 이제는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럼 북한이 이 카드를 가지고 핵무기와 ICBM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북한과는 수교를 맺으려고 할 수 있겠죠. 미국과? 예, 미국과 북미 수교를 원할 겁니다. 북한은 1968년도에 푸에블로 납북 때부터 수교를 원했어요. 네. 이게 일치된 거. 이거는 작게는 소극적 의미에서 보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체제 보장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통일이 그만큼 멀어진다라는 이유로도 될 수 있죠. 우리도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도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는 남북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원합니다. 이런 역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체제 보장 수단인데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굳건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세가 작아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의 타이완 형태의 어떤 국력 저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거죠. 이 우려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우려로 끝나니까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들이 지지를 하고 이런 대응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쨌건 다음 단계 이제 협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이른바 안전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라는 것이 절대 포기를 안 하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했죠. 올 봄에 홍콩에서 발행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까 체제 보장 플러스 경제 발전에 투자를 해달라. 그런데 이 투자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1990년대 우리가 경수료 협상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거 할 때 사실 그 비용도 70% 이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왜? 직접적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제를 부담해야 되는 역설이 발생하겠죠. 굉장히 우리가 없던 면에서는 6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불편한 짓을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고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현실로 다가와서 고민하게끔 네. 대응책을 마련하게끔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도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과연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갈리고 그 이후에 해법이 갈리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100일 기자회견 때 레드라인은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해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무기화가 레드라인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어떤 언론은 뭐 그 레드라인 밟았다라고 표현했다는데 김 기자 보시기엔 지금 레드라인이 넘은 겁니까 안 넘은 겁니까? 저는 이미 넘었다라고 봅니다. 이 레드라인은 우리에 대한 운명은 2006년도 1차 핵실험
때 이미 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노동 미사일에도 핵 탑재, 화생방 탑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2006년도에 이미 그 사정권에 였죠. 그런데 위협이라는 건 인식입니다. 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위협의 인식은 미국과 동조화의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이 위협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위험한 이런 형태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연계선을 위협에 대한 연계선을 끊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굳건히 대응하면 북한이 우리를 쉽게 말해서 업신여기지 못해서 어떤 세력 균형 차원에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억제를 할 수 있는 도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꽉 누르는 형태로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